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드레장입니다. 어느새 또 수요일이 다가왔어요. 수요일 06시입니다. 또 상쾌한 기분으로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천회장도 그렇고 좋은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좋은 그 기운들, 복된 그런 소식들로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를 좀 위로 끌어올렸으면 좋겠어요. 끌어올려가지고 하시는 일도 잘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나쁜 것을 먼저 떼버려야 좋은 것만 남게 되더라. 그럼요. 좋은 것만 남게 되더라. 나쁜 것을 먼저 떼버려야 한다는 거죠. 좋은 음식은 꾸준히 오랫도록 먹어야 건강에 좋죠. 좋겠지만은 나쁜 음식은 단 한 번만 먹어도 몸에 큰 탈이 납니다. 큰 탈이 나더라. 그래서 좋은 관계는 오랫도록 정성을 들여야 인생의 윤활유가 됩니다. 인생의 윤활유가 되지만은 그런 나쁜 관계는 단 한 번의 방심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을 수 있습니다. 망가뜨려 놓을 수 있어. 그래서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이루어내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이제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은 그 나쁜 것을 끊고 버리고 그만두는 것은 그 순간의 결심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은 좋은 것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는 나쁜 것을 끊어내는 것이 먼저다. 나쁜 것을 끊어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한번 나쁜 것은 단칼에 끊어내세요. 그 나쁜 것들을 확실하게 버리고 떼어내버리면은 저절로 좋은 것들만 남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한번 실천해가지고 꼭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시작하도록 해볼까요? 삼성전자 이야기는 제가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그래도 듣다 보면은 좀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 보면 삼성에 좋은 것은 구글에 좋고, 구글에 좋은 것은 삼성에 좋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글로벌 IT 업계는 아시아 시장을 둘러싼 삼성과 애플의 대결을 두고 그 단순히 하드웨어 간 경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바일 생태계는 구글의 안드로이드하고 애플의 iOS 진영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안드로이드 진영이 대표 주자예요.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그 스마트폰 가운데 3분의 1이 뭐냐? 삼성전자 갤럭시야. 그래서 안드로이드 진영은 삼성이 얼마나 선전하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OS 생태계의 패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판단도 하고 있고, 구글의 부사장이 이제 기자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구글과 삼성은 서로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삼성의 혁신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강조한 건 역시 이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그 안드로이드 진영을 보니까 iOS의 그 파산 공세에 좀 시달리고 있어요. 워낙 애플이 막강한 것 같아,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폰 제조업체인데 그 뱅크 마이셀이라고 있어요. 제조업체는 조사업체 참. 뱅크 마이셀에 따르면은 전 세계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줄곧 하락세랍니다. 2019년 75.47%로 정점에 달한 뒤에 지난해 71.47%까지 하락을 했어요. 올해는 한 70.27%까지 하락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애플의 iOS는 같은 기간에 22.7%에서 27.85%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 29에서 한 30% 근처까지 이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스마트폰의 안방으로 불리는 미국은 이미 애플 iOS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iOS 점유율이 2015년 50.8에서 지난해 58.34%로 상승한 데 반해가지고 안드로이드는 46.4%에서 41.24%로 하락을 했죠. 이렇게 안드로이드 진영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안드로이드 iOS 5대5 점유율에서 3대7로 이제 뒤바뀌는 것이 이제 시간 문제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 견제로 이어지고 있어요. 애플은 부품에서 삼성 구매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의 분석 전문가 권밍치 TF증권 애널리스트인데 18일 애플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에 대규모 디스플레이 주문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폰 15 시리즈 디스플레이에서 BOE 점유율이 한 70%로 높아지면서 삼성을 크게 앞지를 것이다. 그렇게 보인다고 설명을 하네요. 애플은 아이폰 14 시리즈를 양산하면서 삼성에서 가장 많은 디스플레이를 공급받은 바 있어요.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서 삼성과 구글 간 동맹 수준은 더욱 공고해지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삼성은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는 검색 엔진을 기존의 구글 크롬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 방식의 빙으로 바꾸는 방법을 고려했는데, 하여튼 고려했지만은 없던 일로 결정을 했네요. 또 애플의 그 강점인 연결성을 높이는 작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고, 커넥티비티 시대를 맞아가지고 애플의 폐쇄형 시스템이 오히려 기기 간에 연동해서 편리하다.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삼성은 앞서서 사물 인터넷 플랫폼인 스마트 싱스를 이제 런칭하면서 이제 초연결을 강조한 바 있죠. 결국은 동맹 잘 해가지고 서로에게 윈윈이 되면은 상당히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참 쉽지만은 않는 것 같네요. 쉽지만은 않는 것 같고 자꾸 이제 뭐 점유율 빠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 챗 GPT발 그 AI 수요가 더욱 늘어나다 보니 AI 반도체 그 전망은 밝다고 합니다. 오픈 AI의 챗 GPT 흥행에 이어서 미국의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 상장사로 처음으로 이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욱 커질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그런 기술 개발에도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 제품으로 각광받는 AI 반도체는 무엇인지, 이를 개발하기 위한 핵심 기술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AI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써요, 여러분. 하나는 그 AI 탑재되는 메모리 반도체, 또 하나 다른 거는 시스템 반도체예요. 둘 다 그 편의상 AI 반도체라고 통칭을 하는데,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로 이제 분류되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는 겁니다. 이렇게 AI 쓰이는 반도체 중 최근 들어서 GPU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던데, 생성형 AI인 챗GPT의 엔비디아 GPU의 대표 제품인 A100하고 H100이 탑재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AI 기능을 하는 반도체는 아닙니다. 엔비디아 GPU는 원래 그 CPU를 보완해가지고 고성능 게이밍에 이용되는데, 성능이 뛰어나가지고 AI 구동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CPU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구조를 가졌다면은, GPU는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처리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의 강점을 가지겠죠. 그래서 생성형 AI 구동을 위한 그 거대 언어 모델이 있어요. 거대 언어 모델 LLM. 이거를 개발하려면은 CPU를 도울 GPU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GPU가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랍니다. 그 챗 GPT는 그 AI 추론 작업에 필요한 그 엔비디아 GPU를 대량으로 소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뭐 수석 분석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미 애널리시스, 오픈 AI는 28,936장의 A100으로 이루어진 컴퓨터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오는 25년 AI 시장 수요를 감안할 때 엔비디아 A100의 등에 대한 그 수요가 최소한 14만 5,600개에서 한 23만 3,700개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웹 서비스 등 그 글로벌 주요 클라우드 업체도 그 엔비디아의 H100을 사용을 가시화하면서 엔비디아의 인기에 힘을 보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팹리스죠. AMD도 GPU를 공급해가지고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민 상황입니다. 지난달 그 MI300X를 출시를 예고했고, 이 제품은 최대 192GB 메모리를 탑재해가지고 큰 AI 모드에 장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엔비디아 H100에 120기가를 능가하는 거예요.
현재 엔비디아 H100의 경우 개당 가격이 3만 달러 넘는데 AMD 제품은 이것보다 비싸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따라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AI에 필요한 반도체로 이제 HBM을 빼놓을 수 없어요. 이렇게 AI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는 GPU뿐만 아니라 HBM이라는 그 메모리 반도체가 탑재돼요. 그래서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습니다. 쌓고 1024개의 정보 출입구를 뚫어가지고 연결한 제품이죠. 기존의 D램보다 데이터 처리속도를 대폭 끌어올렸고, 기존 제품 가격의 한 5배에서 6배 정도 상당해서 이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고부가 제품으로 꼽힙니다. 결국은 생성형 AI가 확대될수록 GPU뿐 아니라 HBM 시장도 같이 커지는 거죠.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HBM 수요는 2억 9천만 기가바이트인데 전년 대비 60%가량 증가할 거고, 내년 HBM 수요는 30%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향후 HBM은 고성능 데이터 센터에 탑재돼 가지고 AI 완성도를 높이는 머신러닝과 기후변화 해석, 신약 개발 등에 사용되는 슈퍼컴퓨터에도 적용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엔비디아 GPU 제품에는 HBM3를 공급하는 하이닉스가 주목을 받는 이유기도 하는데, HBM3는 HBM의 4세대 제품으로 초당 데이터 처리 속도가 819GB에 달해가지고 초고속 AI 반도체 시장에서 최적의 제품으로 평가받아요. 현재로서는 전 세계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트렌드포스는 지난해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세 기사의 시장 점유율을 각각 50%, 40%, 한 10% 수준으로 이제 집계를 한 것 같습니다. 삼성은 그 HBM과 AI 가속기를 결합을 해가지고 HBM PIM이라고 있어요. 이걸 개발해서 시장 주도권을 잡기 노력 중입니다. 그 HBM PIM은 메모리의 시스템 반도체 영역인 연산 기능을 더한 일종의 지능형 반도체예요. 결국 AI 반도체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 D램에 통합된 AI 가속기를 통해서 병렬 연산을 실행할 수 있고, 데이터 이동량을 줄였고요.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 챗GPT 등 생성형 AI의 문장 그 생성 속도가 지연되는 등 메모리 병목 현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삼성의 HBM PIM은 GPU 업계 2위 기업인 AMD의 GPU 가속기 카드에 탑재됐고, 성능이 탑재 전과 비교했을 때 2배 늘고 에너지 소모는 50% 줄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삼성과 하이닉스는 HBM3보다 성능이 강화된 신제품 개발 양산 계획을 깜짝 발표했어요. 하이닉스는 올해 하반기에 8GBps HBM3 이 제품을 샘플을 준비하겠다 이러면서 내년 상반기 양산을 예고했고, 삼성은 이에 맞서서 HBM3P 개발 과정 공개했고요. 삼성은 플러스의 P, 하이닉스는 익스텐디드의 E를 제품명인 HBM3D에 붙였는데, 제품 성능 경쟁도 향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서로 좋아요. 서로 선의의 경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이제 기술력도 좀 발전하겠죠.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4대 그룹의 전국 경제인 연합회 복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재계 맏형 삼성이 재가입 열쇠를 쥔 삼성준법 감시위원회가 전경련의 환골 탈퇴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이 때문에 전경련이 한국경제인협회로 명칭을 바꾸는 다음 달 말 총회에 이목이 쏠립니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날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서초 사옥에서 그 개최된 삼성준법위의 정기회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요. 그리고 삼성의 전경련 복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경련과 정치 권력이 우리 헌법 제119조 1항의 그런 규정을 존중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헌법의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를 명문화하고, 이 위원장이 삼성의 전경련 복귀 전제로
정경유착 근절을 꼽은 거야. 정경유착 근절 꼽더라. 그래서 이 위원장은 과거 정경련은 정경유착이 고려였다면서 삼성의 준법위 위원장으로 대법관이나 본인처럼 그 대한변협회장 출신을 선임을 하고 위원회 구성을 다양하게 한 것은 그만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준법 경영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네요. 이 위원장은 정경련 그 복귀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위원회 내부에서 의견을 교환한 적은 없다. 본격적으로 요청이 오면은 그때는 한번 논의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일인 것 같아요. 이사회에서 정경련은 총회 소집과 정관 개정 등을 얘기를 했는데 같은 날 그 한국경제연구원은 해산을 결정했고 다음 달 말 정기총회에서 정경련은 한경연 흡수통합과 명칭 변경 그 안건 등을 처리하면서 한경협으로 새롭게 태어날 거라네요.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정경련을 탈퇴한 4대 그룹은 한경연 회원 자격은 유지 중인데 한경협의 회원 승계 여부는 재가입 이슈이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삼성은 삼성전자, 그 SDI, 생명, 화재, 증권 등 5개사 그 CFO들이 세 차례 이제 회의와 그리고 CEO 보고를 통해서 거쳐서 한경연 해산에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전경련으로 회원 승계 안건은 이사회와 준법의 논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해요. 재계관계자도 대내외 의견 수렴 등 절차가 필요해가지고 다음 달 말 정경련 총회에서 4대 그룹의 가입 여부가 당장 정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한편 그 준법위원장은 다음 달 사면복권 1주년을 맞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사령탑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장과의 소통에 대해서 날짜를 딱 정해두고 만나지 않지만은 현재는 뭐 열심히 소통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면 좋겠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쉬운 게 없어요. 요즘 보니까 쉬운 건 없기 때문에 뭐 잘하리라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